지난주에 제가 이제 저의 개인 채널에다가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올려놨었어요. 그 이유는 한동안 파라인플루엔자가 너무너무 많이 유행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호흡기 바이러스 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이 파라인플루엔자가 이상하게 유행을 하던 시기는 조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 그 전주의 데이터를 질병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라색이 그동안 정말로 우리 어린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31주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실은 31주면 여름 끝, 가을 초 이때인데요. 이때 굉장히 유행을 하더니 계속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어도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상이 너무너무 이상해서 질병청에 보시면 이제 보고서 이런 식으로 여러 그 파트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논문처럼 써서 올리시는 게 있는데, 한번 궁금하시면 파라인플루엔자의 이 이상한 유행에 대해서 보고서가 벌써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고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재학님, 크롱프렌즈님, 희망님 안녕하세요. 뭐가 조금 오류가 있는지 지금부터 글씨가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크롱프렌즈님은 너무 제 채널에서 자주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친한 학부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 주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고 여러 가지 SNS도 하고 그런데 보면은 이제 랜선 이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얼굴을 뵌 적도 없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SNS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또 서로 뭔가를 공유한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희망님, 오미크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오미크론은 실은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완전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베타 같은 경우에서도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먼저 발견이 되고 이제 퍼지기 시작했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베타 변이 같은 경우에서는 영 맥을 못 추고 델타한테 바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서 치사율이라든지 중증화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온 데이터는 없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퍼지는 속도 자체는 굉장히 빠르다. 이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킬수록 퍼지는 속도 자체는 빨라지고 원래는 중증도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법칙인데, 오미크론은 일반적인 법칙을 따르게 될지 델타처럼 중증화율도 같이 올라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다른 나라들, 이미 오미크론이 퍼진 나라들에서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저희가 같이 데이터를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닐라 딜라이트님, 감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찾아오셨다고요? 이미 걸린 감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걸렸기 때문에 그 다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제가 얘기를 나누려고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황윤동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윤희님도 미국에서 들어와 주셨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미국도 또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또 상황이 또 뭐 한국처럼 안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파라인플루엔자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저한테 가려졌는데, 여기 보시면 파라인플루엔자가 다시 조금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년처럼 파라인플루엔자가 감소를 하고 있고, 예년처럼이 아니라 이제 사라질 때가 된 거죠. 그리고 리노바이러스,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가 다시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요. 요 빨간 드디어 이 연두색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제가 지난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RSV 같은 경우에서는 만 1세, 2세 미만의
통통한 아이들, 작은 아이들에서 이제 쌕쌕거리는 기침을 하면서 특히 고위험군이 있어요. 미숙아라든지 미숙아 중에서도 이제 위에 형제가 있는 경우에서는 조금 더 위험률이 높아진다. 근데 요즘 보면은 솔직히 형제 있는 아이들이 반수도 안 되거든요. 특히 위에 있는 형제. 그리고 재미난 건 쌍둥이가 있다면 쌍둥이는 위에 형제가 없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속하더라도 이 주사 예방 항체를 맞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생아학회에서는 정말로 고위험군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RSV라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수동 면역인 항체를 줄 수 있는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초록색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년과 비슷한 바이러스의 분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거죠. 이대로라면 아마 인플루엔자도 금년에는 작년에는 없었지만 다시 조금 스물스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혹시 인플루엔자 백신 맞지 않으셨다면 고위험군 또는 아이들에게 꼭 챙겨서 맞추시고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맞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시니까 한번 주치의랑 상의를 하시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 옅은 하늘색은 여기 아데노 바이러스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코로나에 밀려서 맥을 못 추는 바이러스들이 다시 나타난다. 즉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병들이 다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우리 모두 느슨했던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을 꼭 다시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이거는 만 0세에서 6세, 6세에서 7세에서 12세, 13세에서 18세에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지난 1년간을 보시면 지금 만 6세 이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최근에 파라인플루엔자가 막 유행을 했었고 여기 이제 RSV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죠. 다행히 7세에서 12세는 그냥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랑 약간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을 하고 있고 청소년층 같은 경우에서는 다행히 파라인플루엔자는 아주 세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 여기 리노바이러스,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가 계속 아이들에게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지금 보시면 금년도에 조금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년 정상적인 해를 보시면 이렇게 여름철에 유행을 하다 감소를 해야 되는 거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걸 제가 가져온 이유는 아직은 이렇게 맥을 못 추고는 있지만 지금 12월에 어떻게 RSV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인플루엔자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러스들 간에도 자기네 알력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2010년도 같은 경우에서도 RSV가 평소보다 굉장히 길게 유행을 하면서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야 되는 시기가 뒤로 연장이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RSV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면 인플루엔자도 평소보단 시즌이 늦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병관리청의 이러한 보고들을 제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바이러스들을 조심해야 될지를 같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보시면 19년도에 A형이 유행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B형이 유행을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보시면 이제 8주차, 9주차에 완전히 사라졌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생각해보면 저희 막 코로나 19 환자, 1번 확진자, 2번 확진자, 몇 번 확진자 계속 동선 공개하고 막 문제가 됐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인플루엔자가 싹 들어갔고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서는 전혀 없었고 금년에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요 시즌에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A형이 통상적으로 먼저 유행을 하고 봄철에 B형이 유행을 3, 4월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이러한 플로우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제가 아까도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원래 여름에 유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가을, 겨울에 유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RSV는 통상적으로 지금 11, 12월에 유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 여름 8월, 6월, 7월, 8월 요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영국 그리고 호주 이런 나라에서 원래 유행 시즌이 아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호주, 미국 이러한 곳에서 영국 특히 유행을 해야 되지 않는 시즌에 RSV, 그러니까 겨울철에 유행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얘는 여름철에 유행을 했어서 우리나라는 어떨지를 제가 계속 유의 주시를 했었는데 다행히 RSV가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는 기승을 부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이러스들이 지금 계속 다 헷갈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느낌이니까 자기네가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병청에서 보고한 바로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거리두기를 잠시 완화시키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시 가고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시 가고 사회적인 모임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어딘가에 숨어있던 이 바이러스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다시 거리두기가 조금 10명에서 6명 된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러니까 물론 가게를 하시고 식당을 하시는 분한테 10명에서 6명이 된 거는 엄청난 차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감염 관리라든지 이쪽 질병의 측면에서 볼 때는 10명에서 6명을 줄인 게 얼마나의 이 코로나19 환자를 줄이는 임팩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리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유행을 하는 거 제가 다시 보여드렸고 지금은 리노바이러스가 그래도 가장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감기 우리가 계속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감기에 걸렸어요. 안 걸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아까 희망님께서도 손 씻는 거 잘하고 뭔가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라든지 코, 입, 점막들을 안 만지기만 해도 감기에 훨씬 안 걸린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으로 막지 말고 옷소매나 이렇게 어깨 이런 식으로 옷에다가 그러한 침이 튀기게 하라. 그 다음에 마스크를 잘 써라. 감기가 걸린 사람은. 그리고 눈을 비비거나 코를 만질 거면은 반드시 손을 씻고 특히 식사하기 전이라든지 화장실 갔다 나와서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그래서 이제 제 채널에 가서 보시면 저희 아이들이 손을 씻는 동영상이 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를 2번 부르면 딱 30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시고 비누를 묻힌 다음에 손바닥을 씻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하나씩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엄지손가락 그리고 손목까지 해서 불에 잘 헹구는 것. 이렇게 하면은 30초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잘 씻어주시고 점막들을 안 만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감기에 걸린 것 같다, 내가 조금 으슬으슬 컨디션이 안 좋다 하는 경우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자제를 하는 게 나의 바이러스 감염을 남한테 옮기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마세요, 어린이집에 보내지 마세요는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감염원으로 작용을 할까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아이가 감기가 걸렸는데 언제 다시 돌아가면 되나요?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가 열이 막 나고 막 기침을 심하게 하고 막 코가 막히고 이 단계는 내 몸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엄청 열심히 되고 있는 굉장히 급격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안 가는 게 좋지만 아이가 컨디션이 차차 회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감기가 나았다고 우리가 언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 아이가 남에게 바이러스를 안 줄 수 있다고 얘기를 언제쯤 할 수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파라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미 증상이 좋아지고도 길게는 2, 3, 4주까지도 내가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있고, RSV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굉장히 잘 버티기 때문에 2주 이상 그 자리에서
남한테 감염시킬 수 있게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RSV 환자가 있으면 반드시 잘 소독을 해라라고, 주변 소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뭔가 끝까지 살아있는 바이러스들이 다시 묻어서 재감염을 누군가에게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기로는, 아이가 감기가 좋아지고 증상이 좋아지고 특히 열이 떨어지고 나서 한 3, 4일 있다, 그러니까 증상부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래도 감염력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지, 감염력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엄마들이 찾아와서 어린이집 갈 수 있다고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독감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열이 떨어지고 타미플루를 다 끝나고 나서 컨디션이 좋아지면 저희가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수두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온몸에 있었던 딱지들이 다 앉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그냥 감기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감기가 완전히 나았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기침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감염력이 떨어진 이후에도 만성, 아급성 또는 만성 기침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이 기침을 하는 아이가 정말로 바이러스 때문에 기침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 이후에 면역 작용 때문에 기침을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정확히 감별을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바이러스 PCR 검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참 재밌는 게 PCR 검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바이러스가 걸리고도 한 달이 지나고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바이러스 PCR 검사를 한 아이들을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이 입원을 굉장히 자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할 때마다 이 PCR 검사를 한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6주가 지나도 6주 전에 나왔던 바이러스가 양성이면서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심한 경우에서는 바이러스가 3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이 3개 바이러스가 다 얘한테 감염력을 가지고 증상을 일으키고 있느냐? 우리가 얘기를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컨디션, 아이의 증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혹시 단체 생활을 한다면 마스크를 잘 쓰고 위생을 잘 시키고 소독을 잘하는 이런 개인 수칙들을 유치원이랑 잘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온도, 습도를 잘 유지를 해주시는 거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걸린 이후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4도, 습도는 죄송합니다, 40에서 60%인데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그래서 40에서 60% 정도를 유지를 해주시는데,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서는 공기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습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공기가 축축해지면서 불쾌지수도 같이 높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서늘한 정도의 22도에서 24도와 습도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가습기를 쓰는 거를 엄마들이 많이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서는 가습기를 쓰기는 하지만 소독을, 저는 식초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양조 식초 되게 큰 거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저는 왕창 사다 놓고 물에 조금씩 희석을 해서 아침에 아이가 다 가면 그거를 양조 식초 물에 흔들어서 씻은 다음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바짝 말린 다음에 자기 전에 다시 물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균 문제가 걱정이 되시고 그러시면 저처럼 식초를 사용을 하시거나 베이킹소다 이런 거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요즘은 보니까 삶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의 여러 가지 가습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 리뷰들,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리뷰를 칠 때 내돈내산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어떠한 원고료를 받고 쓰는 것도 객관적인 정보가 꼭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들어봤는데 누구랑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원하는 메시지가 꼭 들어가긴 한대요. 하지만 거기다 자기 이야기도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는 하지만 저는 반드시 내돈내산을 확인을 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해주세요. 물 많이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차가운 물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기침을 오히려 유발을 할 수가 있고 가끔 배 아프다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저도 저희 딸들이 얼음 씹어서 먹고 찬물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겨울철에는 되도록이면 조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물은 안 주고 좀 한김 식힌다고 얘기를 하죠. 조금
실온에 있는 물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아니면 좀 뜨거운 물을 섞어주기도 해서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여러 가지 점막들이 건조한 경우에서는 이 배리어가 약해지고 잘 깨지면서 바이러스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조성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습을 잘하라고 얘기를 하고 온도를 잘 유지를 하고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이러한 점막의 환경을 잘 유지를 함으로써 우리 몸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부터 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면역 체계와 여러 가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피가 자주 나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코가 막히거나 코감기가 걸리거나 하면 점막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점막이 붓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이 코를 지나치게 많이 만지는 경우가 있어서 코피가 자주 나는 친구들은 앞의 상황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마 이비인후과에 가시면 안연고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면봉으로 안에 바르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안연고보다는 바세린 통에 든 거 있잖아요. 그거를 면봉에 묻혀서 또는 이제 손가락에 묻혀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네가 안에 좀 칠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향이 거의 없는 로션을 얼굴에 바르고 남는 걸로 코 안에 좀 묻히라고 자기 전에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 점막이 너무 많이 건조한 경우 또는 부어있는 경우에서는 코피가 잘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팁들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저희 딸이 지난주에 코피가 엄청 심하게 나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짖었습니다. 제가 소작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고도 코피가 2번 더 왕창왕창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처럼 코피가 굉장히 많이 나는 아이들은 이렇게 점막 관리를 잘 해주시지만, 코피가 잘 멎지 않는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빨리 가시면 이렇게 소작술을 통해서, 그리고 좀 내시경을 통해서 코 안 상태가 어떤지도 좀 보실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코피가 자주 나신다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그러한 소작술 같은 것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콧구멍 관리 잘 해주십사. 그리고 목수건. 이 목수건은 저 같은 경우에서는 엄마가 옛날에 저 감기 걸리면 목에 수건을 묶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날씨가 추워지면 저희 아이들 목도리 꼭 두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의학적으로 어떠한 배경을 있는지 되게 찾아봤는데 잘 없고, 제가 가장 과학적이라고 생각한 근거는, 목이 따뜻하면 어쨌든 심장에서 펌핑을 했을 때 경동맥을 통해서 이 위쪽으로 가는 혈관들이 더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과연 이 목이 차갑다고 얼마나 식을지 모르겠지만 피가 어쨌든 상대적으로 더 따뜻한 혈류가 가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참 신기한 거는 감기가 걸렸을 때 목폴라를 입고 목을 잘 감싸주면 조금 목 감기가 빨리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민간요법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양제, 보약, 이 주제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영양제, 보약 제가 안 주고요. 영양제 같은 경우에서는 요즘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비타민 D랑 칼슘 제제 이렇게 섞인 이렇게 사탕 같은 게 있어서, 누가 선물 주신 게 있어서 그거를 생각나면 먹이기는 해요. 근데 가장 좋은 영양제 겸 보약은 엄마가 잘 주시는 밥, 그리고 제철 과일과 야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채 우리 아이 너무 안 먹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조만간 오아클 제 채널에서 우리 아이 야채 먹이는 법에 대해서 조금 영상을 준비한 게 있어서 나중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하여금 야채를 같이 빵칼로 다진 다음에 월남쌈이라든지 아니면 비빔밥, 그리고 볶음밥, 주먹밥, 샌드위치에도 야채를 많이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야채를 너무 생야채라기보다는 조금 가열이 되거나 양념이 되어 있는 것들을 먹음으로써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먹도록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야채를 먹일 때도 엄마들이 조금 예쁘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과자 찍는 틀을 사서 야채를 굉장히 얇게 잘라서 그걸로 찍어가지고 모양을 내서 쪄서 준 적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식으로 조금 많은 팁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전에 영양 성분들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성인들에서 비타민 C를 많이 복용을 한 경우에서
감기에 걸린 기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줄어들더라 이러한 얘기가 있었어서 어쨌든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것이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요즘 귤이나 이런 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키위 이런 식으로 비타민C가 좀 많이 들어있는 과일들을 충분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일을 먹기 힘든 경우에서는 뭐 요플레에 섞어서 주신다든지 아니면 우유나 요구르트에 갈아가지고 아이들이 주스처럼 쉽게 마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기침을 하는데 병원에 데려가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늘 병원에 가는 기준은 이 아이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 시간에 한 번, 두 번 정도 기침하다가 말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물 많이 주시고 과일 같은 거 좀 충분히 먹여주시고 가습 잘 해주시고 너무 선뜻하지 않게 잘 유지를 해주시면서 지켜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아이가 기침하다 토한다든지 기침하다 우유를 개워낸다든지 또는 기침 재채기가 너무 심해서 공부할 때 머리가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 아이가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기침약은 기침을 사라지게 해주는 약이 아니라 기침 자체의 증상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이의 면역체계가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일지 말지의 가장 큰 기준은 이 아이의 기침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 엄마가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는 학교나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가 기침을 하네요 라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침한다고 항생제 줬는데 먹여야 될까요? 이 부분은 되게 예민한 문제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 아이한테 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이 있고 뭔가 마이코플라즈마 가 유행하는 철이라든지 세균에 의한 폐렴이나 기관지염이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항생제를 주셔야 되지만, 기침이 많이 심하지 않은데 항생제를 받으신 경우에서는 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꼭 먹여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 아이들이 기침을 한다고 항생제를 준 적은 없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기침했을 때 항생제를 주는 경우는 저희 아이들이 만 한두 살 때 입원을 가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침이 너무 심해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폐렴이 있어서 열도 조절이 안 되고 입원을 해서 입원 치료를 했어. 그리고 집에 갈 때 퇴원약으로 주신 항생제는 먹입니다. 근데 열도 없고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고 뭐 특별히 폐렴 같진 않은데 항생제를 주신 경우에서는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저한테 제가 기침편이 있거든요. 제 우아크 채널에. 거기 밑에 항생제 줘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본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아이의 상태라든지 엑스레이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지를 못해서 주세요 주지 마세요를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신다고 하실 경우에서는 반드시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침이 오래 가요. 보통 저희가 특히 지금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걸렸던 친구들 같은 경우, 후두염이 걸렸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침이 굉장히 오래 가요. 처음에는 컹컹거리다가 가래 기침이 엄청 오래 가는데, 이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러스들이 상기도에 있다가 하기도로 내려가서 기관지염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목이 후두 쪽이 부었다가 가라앉으면서 가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가래들을 뱉어내려고, 그리고 열도 났었기 때문에 가래가 되게 딱딱하고 끈적끈적해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침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기침이 너무 오래 간다고 해서 그 기침 기간 내내 감기약을 주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보통 저희가 2주가 지나면 아급성 기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염 후 기침이라는 기침 종류가 있어요. 감염이 지나고 나면 염증 여러 가지 작용들 때문에 또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분비물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기침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서는 기침약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2, 3주 이상 너무 오래 가는 경우에서는 선생님이랑 또 많이 상담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서는 기침약 자체보다는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이제 뭐 온도 습도 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배즙, 도라지즙 이러한 것들을 마시면 좋아지는지 저한테 물어보시기는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저희 올케도 자기 아들이 기침이 너무 심해서 배도라지즙을 만들어서 저를 조금 나눠줬는데, 확실히 아이들이 그걸 먹으니까 기침이 좋아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좋아진 건지 진짜 배도라지즙의 그런 성분 때문인지는 저도 이거를 구분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좋다. 근데 굳이 엄청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먹일 수 있다면 주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침이 오래가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감염 자체인 경우도 있지만 2주가 지나면 감염 이후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열이 있는 것 같은데 열 패치 붙일까요? 이 질문은 감기 때 굉장히 많이 듣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열 패치는 피부 표면의 체온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열이 있다고 얘기를 할 때 왜 우리 가끔 창피하거나 막 그런 경우에도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고 막 뛰다가 멈추면 막 얼굴이 열이 막 펄펄 나는데 체온을 재면 체온은 괜찮잖아요. 이거는 표면의 체온이 올라간 경우고, 우리가 열이 있다고 할 때는 이 심부의 열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 나 열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만져봤는데, 아이가 자기 동생이랑 막 뛰어놀다가 이제 씩씩거리면서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만졌는데 자기 피부가 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체온을 재니까 36.5도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갑자기 전신적인 여러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심부로부터 열이 나는 여러 가지 작용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열을 잴 때 보시면 겨드랑이 막 혀 밑에다 그 수은 채우개를 넣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열을 잴 때 정말 제대로 된 실험실적인 방법으로 열을 재려면 항문에다가 체온계를 꽂아가지고 재는 열 측정 방법이 가장 스탠더드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 패치를 붙인다고 절대 심부열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붙였다가 땀띠 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는 접촉성 피부염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열 패치보다는 너무 고열인 경우에서는 해열제를 주시고, 아닌 경우에서는 미온수에 아이를 담그고 목욕을 시키신다든지 조금 놀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질문으로 포함을 안 시켰지만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 우리 아이 감기 걸렸는데 오늘 목욕 시킬까요? 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감기기가 있으면 머리를 잘 이틀에 한 번씩 감기기는 하고 목욕을 꼭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뜨거운 물을 조금 틀어놔서 안에 온도가 훈훈하게 된 다음에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그 안에서 빨리 물기를 닦고 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린 경우, 아이가 너무 증상이 막 심하다, 기침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에서는 무리해서 목욕을 시키실 필요는 없고, 목욕을 시키셔야 된다면 화장실 안에 욕탕 안에 온도를 조금 따뜻하게 유지를 시켜주시는 가운데서 목욕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머리도 잘 말려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의 오늘 질문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최재학님, 약에 대한 내성 유전인가요? 벌은 3개월 사는데 약에 내성 생긴 다시 태어나도 벌도 내성이 생겨 있을까요? 벌이요? 내성에 대한 유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전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떠한 약에 대한 유전자의 변형에 의한 내성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에 그 약을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점점 먹으면서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내성은 아이에게 유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 어떠한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예를 들면 유전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면역 치료들이 있잖아요. 그 유전자를 타겟팅하는 면역 치료를 하는데
그 유전자의 변형이 있다. 그런 내성은 유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감기약 많이 먹어서 내성이 점점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약에 대해서 내가 아이를 지금 낳게 되면 내성이 생기느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항암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유전자를 타겟팅해서 진행되는 면역요법에서의 유전 변형은 내성은 유전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최재양님, 그리고 얼마 전에 두통으로 일주일 동안 감기가 걸리셨다고요? 아이고,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실 정도인데 병원에 안 가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보통 얼마 전 두통이시면 파라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서도 성인한테는 가벼운 감기 증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리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도 감기를 일으키고 두통도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재양님, 제 생각에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니면 리노바이러스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조금 감기 기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실은 이 두 가지 바이러스 중에 어느 녀석이 최재양님을 괴롭혔던지 간에 뒤에 치료는 크게 성인이시고 특별한 치료가 달라지실 게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지만, 일주일 전, 얼마 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리고 리노바이러스, 이 두 가지입니다. 바닐라 딜라이트님, 차가운 물은 건강에 좋지 않나요? 그죠? 저희 아이도 운동하면 꼭 차가운 물만 달라고 해요. 벌컥벌컥 마시고. 근데 차가운 물 자체가 건강에 좋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물을 많이 마시면 좋고, 아이가 찬물을 좋아한다면 찬물을 줘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차가운 물 자체는 우리의 기도를 자극시켜서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미지근한 물이 좋다는 것은 조금 한방학적인 얘기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좋아한다면 찬물이라도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되지만, 찬물을 급격스럽게 막 벌컥벌컥 마신 경우에는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들이 찬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에 찬물 마시고 싶으면 마시라고 하지만 아침이라든지 기침을 하는 때에는 찬물은 되도록이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닐라 딜라이트님, 집에서 습도 유지를 위해서 제습기 틀어놓으시는데 제습기가 사람 있는 곳에 틀지 않는데 이런 얘기가 있나요? 저는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람 있는 곳에서 제습기 틀어놓고, 근데 아마 제습기가 습기를 빨아들이고 뒤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온도의 영향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먼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올 수 있고, 또는 미세먼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습기를 여름에 틀어놓을 때는 사람 없는 방에서 틀어놓기는 해요. 근데 그땐 여름이라서 더워져서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제습기를 틀어놓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집이 너무 습도가 높으신 경우에서는 틀어놓으셔도 될 것 같지만, 40도에서 60도를 지금 유지하실 때는 제습기보다는 가습기를 틀어놓으셔야 될 것 같고, 여름철에 제습기를 틀어놓으신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제습기에 바람이 나가는 쪽을 문에서 가까운 쪽으로 해놓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습기를 사람이 있는 곳에서 틀지 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희님, 아이 새 키우면서 어린이집 보내신 적이 없으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은 부모님이시네요. 근데 뭐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나쁜 부모는 아닙니다. 저도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엄마가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아이들을 케어해 주실 수 있다면 아이들끼리의 어떠한, 그리고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그 안에서 배우고 있는 거는 같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지금 많이 컸잖아요. 그죠?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큰애 감기 면역이 없어서 자주 보내고, 둘째, 셋째는 누나 감기면서. 맞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드리는데, 저희 첫째 때는 제가 되게 유난을 떨었어요. 그래서 첫째를 안으려면 집에 와서 손을 씻고 첫째를 안을 때 입는 앞치마 같은 옷을 입혔어요. 뭔가 아이에게 그런 바이러스를 많이 안 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막 뭐 문화센터를 다니고 하면서 감기에 굉장히 잘 걸리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어렸을 때부터 막 3, 4개월 됐는데 콧물 질질질, 언니가 가져온 감기에, 그 다음에 제가 그땐 소아과 의사였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아주 그냥 맨날 콧물, 기침을 했었는데, 둘째는 첫째보다 그런 감기 증상이 어렸을 때 덜 했었어요. 그래서
면역 자체가 뭐 첫째, 둘째, 셋째가 다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의 노출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되느냐, 한 번도 노출이 덜 됐다가 갑자기 되는. 왜냐하면 학교라는 곳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 어린이집을 간 해, 처음 학교를 간 해는 무조건 아픕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어린이집 보내고 1년 내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을 우리 친정엄마보다 더 자주 만나요 라고 하시는 엄마들이 되게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 저도 그랬고 모든 아이들이 처음에 나름의 사회생활을 할 때 갑자기 많은 양의 바이러스들을 많은 종류를 한꺼번에 만나면서 아이가 여러 가지 면역 작용들을 하고 자기가 그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항체를 가져가는 작용이기 때문에 면역이 그 아이가 특별히 약하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느 시기에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증상의 강도도 다른 것 같고 한꺼번에 왕창 되는 그러한 시기에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맘문나니님, 만 5세 아이인데 코로나 증언을 못해서 그저 작년에 기관지염은 기침 감기를 자주 했어요. 날씨 변화로 비염도 많이 있으셨어요. 올해 초에 잠깐 기침하고 감기를 안 하네요. 맞아요. 작년에 아이가 기관지염, 기침, 감기를 많이 하면서 조금 면역이 생긴 부분도 있고, 둘째는 나이가 드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직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고 사회활동을 옛날만큼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감기가 덜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소아과 선생님들, 내과,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병원이 되게 바쁜데 다 접종 때문이고 옛날만큼 호흡기 환자가 많지는 않다. 그래도 금년에는 파라인플루엔자 때문에 환자들이 조금 늘어났지만 확실히 우리가 개인 위생, 개인 방역을 잘 하는 게 얼마나 이러한 바이러스들의 임팩이 있는지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얼마나 바이러스에 아이들이 감염이 됐는지에 대해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개인 방역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가 다시 옛날처럼 어린이집을 자주 가고 일상생활이 많이 회복이 되면 또 기침을 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고 아이가 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작가님, 비타민을 많이 먹죠? 저희 아이도 한 개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2개 먹겠다. 색깔이 다르니까 다른 영양분인 것 같다. 다른 걸 먹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1개인데 5개를 먹는다고 몸에 무리가 갈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 비타민은 단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가 썩을 수 있고 아이들이 단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식사량이 평소보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비타민은 권장량만 먹는 게 좋고, 만약에 아이가 5개 정도 하루에 그냥 먹고 그 다음날 안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맨날 5개에서 10개씩 계속 먹는다 그런 경우에서는 소변 색깔이 진해진다든지 소변에서 어떠한 약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먹는다고 해서 몸에 나쁠 정도의 비타민 양이 축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권장량만 주시고 많이 먹으면 치과를 가야 된다든지 병원에 가야 된다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을 하시고 1개씩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될 운명입니다 님. 저랑 친구시네요. 마흔이시네요. 천식, 주드러기, 비염, 렐바. 이전에도 얘기하신 분이신가? 제가 천식을 전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고 약을 많이 드시고 계시네요. 최근에 약을 많이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감기가 줄어들까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습도 유지,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 정말 들고 다니시면서 많이 마시시고요. 손 잘 씻으시고 특히 밥 먹기 전에,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셔서, 그리고 코나 눈은 만지지 마시지만 되도록이면 만지셔야 된다면 반드시 손 씻으시고,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셨다고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들만 막아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외의 나머지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3가 백신을 맞으신 경우에서는 나머지 B형 하나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독감 예방을 주사를 맞아도 독감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는 안 걸리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걸렸을 때 중증화라든지 사망을 낮추기 위한 부분이 더 크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독감 주사 맞고 독감 걸렸다고 병원 오셔서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독감 주사 맞았는데 나 감기 걸렸다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셔도 안 된다는 거. 독감 시기 지금이라도 맞으세요. 독감 예방주사 지금 맞으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우리가 면역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2주 정도 지난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독감주사 맞고 2주는 더 많이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라푼젤님, 저희 딸이 옛날에 라푼젤 되게 좋아했는데 머리가 기신가 봐요. 수면을 안 하면 면역력 떨어져서 감기가, 제가 이전에도 논문을 읽었는데, 수면을 잘 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의 작용이 건강해지면서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 반응이 더 잘 나타난다,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수면 잘 하고 내 생활 패턴이 잘 유지되는 게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의 기능을 최적으로 끌어당겨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기가 예방도 될 수 있고, 감기에 대해서 내 면역 체계들이 더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잘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강의 기본은 여러 가지 개인 위생도 있지만, 잘 먹고 잘 마시고, 술 아니고요, 물을 잘 마시고, 그 다음에 잘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확실히 사람이 수면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서는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도 잘 주무시고 푹 주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커튼도 잘 치시고 가습도 잘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목이 건조해서 깨는 경우가, 가습기를 요즘 제가 저희 방에 안 틀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면 환경을 잘 유지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작가님, 아이가 단 걸 좋아하죠. 저희 아이도 너무 좋아해서 저희 둘째 아이가 특히 약을 너무 좋아해서 얘는 스테로이드도 맛있다고 먹는 아이거든요. 비타민 권장량만 먹이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 밥도 잘 먹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실은 슬라이드가 9장밖에 안 돼가지고 오늘 빨리 끝나겠다 생각을 했는데 50분이 거의 다 됐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관리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됐고, 새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잘 챙겨줬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되게 힘든 것 같고, 부모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딸이 2학년, 지금 6살, 9살, 6살인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도 보고, 그 다음에 책도 읽고, 또 소아정신과 친구랑 얘기도 상담도 하고, 또 아이들 선생님이랑도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코칭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가 행복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내가 아침에 아침 잘 안 먹고 준비 늦게 하고 그러면은 속상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서우가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러면 너무 속상해 그랬는데, 이제 어제 아이들이 아침도 잘 먹고, 물론 주일이긴 하지만 또 정리하라고 할 때 정리도 잘하고, 일찍 자라고 그랬을 때 어제 되게 일찍 잘 잤어요. 오늘 아침에 조금 일어나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아침에 밥도 잘 먹고, 저희 아이가 아침에 유치원 가는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 오늘 아침에는 행복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행복하지?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어제 우리가 말도 잘 듣고 잘 자고 잘했잖아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마음이 울컥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은 것처럼 아이들도 거꾸로 엄마 아빠가 행복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에는 안 차지만요. 그래서 고수진님 맞습니다. 부모 교육 계속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실은 오은영 선생님 프로그램을 보면서 울고 반성도 많이 하지만 가끔은 되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맨날 부모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왜 자꾸 부모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지라는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희망님 작심 3일, 저는 작심 3시간인 것 같은데 오래 가시네요. 아이들한테 윤희님 말씀처럼 많이 배우면서 잘하는 것 같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저도 또 성숙해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행복할 때 아이들도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2주 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너무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재미없으실까봐 제 지인들을 많이 조금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주제로 함께 또 2주 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2주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리 모두 더 경각심을 갖고 더 개인 방역 철저히 유지하면서 즐거운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주 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